124회 대비 모의고사 단톡방에 방폭이랑 위험물까지 하고 화제는 좀 다르게 좀 준비한다고 전기자동차 예상하고 있는데 워낙 나올 것들이 많아서 자료 수집 중에 있습니다. 이게 좀 우리나라에 아직까지 명확하게 전기자동차를 어떻게 끄라고 하는 형태는 없고 각 1선 소방서마다 전기자동차의 불을 어떻게 끌 건지를 연습을 엄청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독일의 형태가 있더라 그죠? 차가 본넷이 있으면 배터리가 하부로 이렇게 깔리는 모양이죠. 차들이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요만큼도 트렁크고 뒤에도 요만큼 트렁크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앞이 뭐 엔진이 없으니까 그냥 바로 이제 돼 있어서 뚫어가지고요. 이렇게 관창처럼 뚫어가지고 거기서 쏴버리더라고요. 안을 다 물바다를 계속 꽂아놓고 도망가는 거죠. 도망가고. 이 말고는 지금 진압을 어떻게 할 방법이 없죠. 그러니까 배터리 모델 좀 다르고 끄는 건 다 똑같습니다. 이제 냉각 소화를 하기 때문에 전기자동차 화재는 좀 준비하고 갈까 싶긴 합니다. 지금 좀 시급하니까. 그래서 전기자동차가 있죠. 이 전기자동차는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배터리가 먼저 문제가 되겠죠. 네, 배터리. 국내에 이제 H사, K사가 화재가 발생하고 있었던 형태 있습니다. 그죠? K 뭐죠? 먼라 하는 전기자동차가 배터리에 대한 문제가 있고 여기 이제 용어 정리는 열폭주 이런 것들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폭주라고 하는 것들은 냉각의 한계를 벗어난 형태의 발열이죠. 마찬가지로 발열하고 방열 관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냉각 시스템이 다 있어가지고 그래서 우리 엔진이라고 쓰고 있는 내연기관은 쿨러가 있죠. 그래서 이거를 어떤 냉각수를 통해서 하는데 그러면 전기장소는 어찌 합니까? 라면 자체 셀에 쿨러가 다 달려 있어요. 내부에. 그래서 식히는 것들은 균일한데 이상 반응이 생겼을 때는 문제가 되는 거죠. 어떻게 해결할 거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차체 자체다 그죠? 차에 대한 가연성 이렇게. 이거는 이제 일반 자동차도 마찬가지고 점점 이제 고분자화 되고 있다라는 거. 한번 생각해 놓으시면 됩니다. 그죠? 그러면 화재의 성격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면 과거에 이제 B급을 주로 예의주시하다가 지금 A급화되어 있다는 거죠. A급. A급이라는 말은 이제 가스는 이제 아예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가스는 얘도 안 되고, 지금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리튬이온도 가스는 안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안 된다고 가정하고 있어서 요것들을 이렇게 정리하면 우리가 이제 살수밀도를 얘기하는 냉각 소화밖에 없겠다, 그죠? 12.2 LPM 메다 제곱인데 결코 많은 편은 아닙니다. 요거 한번 이렇게 보시면 그러면 이제 이런 거죠. 기존에서 어떻게 해결할 될까요? 이제 기존에서 어떻게 하면 좀 해결이 될까요? 그러면 K 값을 상승시키는 수밖에 없어요. 기존이 이제 우리 80짜리를 쓰고 있다면 K 값이 얘를 지금 우리 승인 받는 것 중에 114, 115가 있어요. 이렇게. 이 정도만 해도 한 13LPM 정도 나오더라고요. 이걸 NFPA 근거를 해서 본부 성능심의 때 이렇게 의견만 내려고. 그래서 이렇게 K 값이 바뀌게 되면 이 개념이 좀 바뀌는 거죠. 그래서 수리 계산도 다시 조금 하게 되고요. 수리 계산. 그래서 다시 한번 식 속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K 값이 증가하는 만큼 동일 방수 압력일 때 방수량이 증가하게 되죠. 그러면 이 증가하는 만큼 또 손실이 커지게 되고요. 그래서 총괄 압력이 또 커지게 되고. 맞습니까? 그럼 이렇게 해서 수원량이 또 증가하게 돼요. 이렇게. 그래서 요 일련의 과정을 계산하는 형태죠. 이 공식을 통해서 이 작업을 이거라 불러요. 되게 단순한 원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압력을 우리는 0.1MPa를 주고 이게 80이라는 가정을 하게 되고 여기서 80 기준이죠. 그 옆에 있는 배관과 안경이 플러스 됩니다. 그죠? 네.
그 손실이 플러스 되는 만큼, 그죠? 요만큼 압력이 또 상승되고 이런 것들이 있지. 요 일련의 과정만 한번 생각하면 수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요 부분은, 살수밀도인데, 기타 이제 대안이 없어서 대책 이렇게. 그래서 지금 전기자동차 충전소에 관련되어 있는 유지관리 운영 지침이 있더라고. 거기는 전기자동차를 어떻게 해라라고 하는 형태는 없어요. 그래서 이게 없어서 제가 지금 자료를 많이 찾고 있는데 좀 더 나와주지 않겠습니까? 예, 이게 제일 문제입니다. 지금 현재 고민에. 앞으로 이제 바라보고 있는 형태 2025년부터 기하급수적으로 증가된다고 이렇게 나오고 30년 이후부터는 한 3분의 1에서 절반까지 전기자동차화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기존에 있는 소화 시스템으로는 무용지물에 가까운데 어떻게 할까요? 한번 염두에 두시면 되겠죠. 이 흐름은 자연스럽게 오면 됩니다. 이렇게 ESS에서, 그죠? 근데 ESS는 그냥 이제 쉽게 얘기하면 살수밀도 높이고 구획시켜버리고 5개로 배출하는 거예요. 세 가지입니다. 그죠? 5개로 두고 구획화 시키고 확대 안 되게, 그리고 주수소와 냉각소와 살수밀도 없입니다. 이렇게. 이게 가장 기본 대책이에요. 이렇게. 이거 말고는 답이 없으니까. 이렇게 했었는데, 얘 이제 안 되는 거라, 이제. 주차장을 5개로, 좀 상상하기 힘들잖아요. 지하 가있지. 그리고 한 덩어리도, 하중이 굉장히 커진 상태입니다. 그죠? 그래서 기름을 특화시켜가지고 끓을 방법을 찾다가 지금 이제 아예 가연물의 스타일 자체가 바뀌었기 때문에 좀 애매한 거지. 그런 부분 한번 고민이 좀 필요해요. 그렇죠? 그래서 요거 나름대로의 지금 화재안전기준이 생기듯이 이 부분 어떤 식으로 할 거냐. 그 연관되어 있는 부분은 충전소도 한번 생각하셔야 되거든요. 충전소 같은 경우에는 감전의 우려를 약간 얘기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많지는 않더라고요. 이 전기자동차 화재에 비해서. 화재 사례가 생각보다 많이 발생했었습니다. 2019년도 기준이니까 15건 정도 났으니까. 그래서 이제 멀어져 있는 형태는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 이제 흐름상으로 기본 개념 잡으시고 몇 가지 안 되는 형태에 대한 기본 개념은 좀 잡아놓으세요. 그죠? 뭐냐? 그 차는 어떤 식으로? 그래서 소화 대책은 어떻게? 기존 거에서 어떻게 바뀔 수 있을까요? 까지만 정리를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는 화재는 따로 한번 조금 더 정리를 해서 몇 가지 예를 좀 들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이렇게 답들이 점점 가볍고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죠? 1번입니다. 1번은 294페이지인데 밑에 이제 그 손 모양으로 해놨었는데 이 개념을 좀 알고 접근하면 좀 더 좋은 답이 나와질 겁니다 라고 하는 형태였었고요. 그래서 이제 CO2는 전부 다 마찬가지로 이제 첫 번째 CO2는 물성이 많이 중요해요. 물성이, 그죠? 네. 물성이 어떤 상태를 가지고 있느냐.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그죠? 네, 뭐 잠열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그래서 이제 질식이 가능한 이유와 그리고 보관 상태하고 냉각은 또 어떻게 가능하고, 그죠? 네. 그래서 분자량 보게 되면 유지관리 같은 것들이 또 다 이해가 돼요. 간단하게 한번 예를 들면 44g 정도 되니까 우리가 말하는 공기보다는 훨씬 무거워요. 이렇게. 그래서 요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형태가 구획실에 배출되고 나면 안전장치가 없으면 진짜 죽어요, 사람은. 그래서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 그러니까 이게 우리 부피 비율로 하면 한 60% 가까이 됩니다. 한 50% 정도 이상 차거든요, 이렇게 차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 어디 갈 데가 없으니까, 그죠? 그럼 배출을 어떤 식으로 시켜야 됩니까? 하부로, 그죠? 과합 배출은 상부더라도 그냥 이제 순수하게 뺄 부분들은 하부로 어떻게 빼지 않으면 진입이 불가능한 형태와 똑같아요. 분자량만 보고도 쉽게 알 수 있는 부분이고, 물성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도 한번 갖고 오시면 좋죠, 이렇게. 그죠? 예. 이게 지금 우리가 말하는 이제 임계점이 294, 274, 374 이런 것들도 정리하듯이 하나 해놓도록 하세요. 그죠? 그리고, 고압 설비라고 하는 형태도 잊지 마시고요. 고압 설비인데 별도의 용기로 저장되다 보니까 과학가스 안전관리법에서는 좀 벗어나 있어요. 과학가스 안전관리법은 이제 1톤, 2톤 뭐 이렇게 정해져 가지고 정리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좀 벗어나 있다라는 거. 실제로 저장했었을 때는
고압으로 되어 있거나 저압 냉각되어 있을 때 우리가 저장 압력만 생각해 보면 60kg 정도 된댔죠. 6.0 메가파스칼. 이 형태가 우리가 말하는 고압식이고요. 그러한 다음에 저압식이 2.1 정도 된댔습니다. 21kg. 그죠? 왜 또 반대로 적었지? 21kg, 2.1 메가파스칼. 예, 이때는 마이너스 18도 정도로 하고 있더라. 이게 저장에 관련된 부분들은 상태도를 보면서 한번 갖고 오세요. 어떤 상태로 저장합니까? 액체 상태죠. 액화가스. 액화가스. 이렇게 한번 정리해놓으세요. 이렇게 하나 더 해볼까요? 이거는 또 흐름상 한번 좀 이해하시라고 해놨습니다. 그죠? 예. 고압식과 저압식이 있더라고요. 저압식. 쉽게 이렇게 얘기해서 접근하면 얘는 용기로 저장하고요. 얘는 큰 탱크로 저장해요. 이 탱크 속에는 냉각 장치가 같이 들어가져 있어요. 그렇죠? 관련되어 있는 부분을 한번 봐놓으세요. 그리고 가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가스. 우리 방폭에서 쓰고 있는, 소화가스로도 쓰고 있는 형태는 압축가스가 있어요. 압축가스가 있고, 액화가스가 있어요. 액화. 이 액화를 잘 보면서 상태도를 이해하시면 좀 좋습니다. 그죠? 이거는 저장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고, 저장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어서 이 부분을 잘 이해를 해 놔야 돼요. 그죠? 예, 왜 기체 대신에 액체로 저장합니까? 양 때문이죠, 양. 저장량 때문에. 저장량 기준으로 보면 액화시키는 게 훨씬 더 많은 저장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기체보다는 액체가. 그런데 액화가 되는 가스가 있고 안 되는 가스가 있어요. 대표적인 예가 이제 압축가스는 질소 같은 것들이 있겠죠. 우리가 소화설비에는 불활성 기체라고 얘기하는 그 가스가 있어요. 얘네들은 압축밖에 안 됩니다. 더 이상 병수가 엄청 많아져요. 단점이지. 그죠? 그런데 액화가스는 우리 대표적인 예가 뭡니까? CO2하고 할로겐 하염.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저장해 놓는 것들이 굉장히 용이하고 편하더라는 거지. 그럼 여기서 뭐가 문제가 됩니까? 라면 이 두 가지를 이렇게 갖고 올 거예요. 이렇게 해서. 그러면 어떻게 저장하는 게 좋겠습니까? 저장은 이런 문제로 시험에 나올 수 있어요. 충전이라는 말이야. 그죠? 충전은 비를 할 때도 있고 밀도를 얘기할 때도 있죠. 엄청 간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충전 밀도는 뭡니까? 단위 기준점으로 보게 되면 킬로그램 나누기 메다 3승이죠. 그래서 얘는 약재량일 거고 얘는 부피일 거라는 거지. 그죠? 그래서 용기 관련해서는 요 형태다. 그죠? 예, 요 형태로 용기. 맞습니까? 요 형태는 뭡니까? 라면 요 부분이 충전비니까 요 킬로그램 여기가 반대로 돼 있네. 얘가 리터. 더 이상한데. 요 리터죠. 아닌데. 충전비가 리터. 밑에가 리터. 위에 리터, 밑에 킬로그램? 맞는데 왠지 찝찝한데. 흐름이 좀 끊겨요. 잠깐만. 충전비 한번 가져와 볼게요. 충전비 페이지는 281페이지로 한번 가져와 보세요. 흐름이 좀 끊기네. 네. 그래요. 이렇게. 여기는 어렵게 설명하면 안 되는데, 요게, 용기입니다. 용기 최저, 메다 3승이고요. 얘도 용기입니다. 이렇게. 요 두 개를 말씀드린 이유가 고정값이에요. 용기에 대한 부피가 고정이 있었을 때, 약재는 어떻게 바뀔 겁니까? 라는 거지. 얘 약재고요. 약재. 얘 약재예요. 약재 킬로그램. 이렇게. 그죠? 요 형태는 CO2일 때 쓸 거고요. CO2. 얘네는 이제 말하는 우리가 청정, 즉 불활성하고 기타 등등 약재를 쓸 때 쓸 겁니다. 한번 잘 봐놓으세요. 요 부분을 먼저 공부하는 요 이후로 써도 되죠? 부장님. 네. 이렇게. 여기서 잘 보세요. 고정값이기 때문에 상한선이라는 것들을 꼭 정해놔야 된다고. 그죠? 다시 한번 순서를 봅시다. 용기가 이렇게 고정값이 돼 있어요. 용기에 약재를 얼마큼 채우는 게 가장 이상적일까요? 보는 거지. 그 형태를 두 가지 말로 쓸 거야. 충전시키는데 비로 할 거예요? 밀도로 할 거예요? 이렇게. 용기는 고정이에요. 그래서 도대체 얼마큼 채울 겁니까?
왜 이게 자꾸 문제가 됩니까 하면 가스 종류가 이렇게 나눠진다고. 압축가스가 있고 액화가스가 있어요. 압축가스는 가압 액화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라서 실질적으로 부피가 그렇게 많이 팽창하지 않는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고, 액화는 온도의 변화라든지 압력의 변화하면 부피가 기하급수적으로 확 튀어요. 그렇다 해서 문제가 생길 수가 있겠지. 그죠? 터져 나오는. 그래서 충전율을 얼만큼 해야 될 거라고 하는 장애 요소가 있어요. 그 한 개의 문제가 2번 나왔던 리퀴드 풀이란 말이에요. 자, 리퀴드 풀이란 말이에요. 쉽게 이해하면 이 용기 내부에 액체를 가득 채울 수 있는데 몇 도까지 가득 채울 수 있냐는 거야. 이 말 이해하세요? 액체로 채우는 건 다 이해하는데 도대체 얼만큼 몇 도대까지 가능하 이런 거예요. 그죠? 잘 이해하세요? 그래서 리퀴드 풀이라고 하는 부분들 상태에 대해서는 중요한 부분이 온도가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아. 그죠? 해당되는 페이지로 한번 가보면 이 페이지 한번 체크합시다. 298페이지에 CO2하고 옆에 나와 있는 HFC 227EA 우리가 말하는 FM200이라는 약재로 되어 있어요. 형태를 잘 이해하면 왼쪽에 CO2 같은 경우에는 뭐 PSI 단위로 되어 있으니까 큰 의미는 없는데 요 지점만 좀 이해합시다. 이렇게 생겨서 지금 나와서 이렇게 되어 있다. 그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298페이지에 있어요. 그 다음 나온 형태 HFC 227EA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잘 한번 봐놓으세요. 이렇게. 그래서 한계 지점까지가 어느 정도인지까지만 체크하시면 돼요. 일단. 한계 지점이 우리가 보관해야 될 온도에 대한 한계치를 얘기해요. 이해됩니까? 이 온도 이상부터는 충전율이라는 것들을 고려하고 있지만 그래도 부피가 팽창해서 용기가 터질 수 있다는 걸 가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야, 너 저장할 때 액체 상태로는 얼만큼 채울 거냐에 대한 제한 요소란 말이지. 그래서 거기를 한번 체크해 볼게요. 요 지점입니다. 요 지점. 끝 지점쯤을 해 놓을게요. 그죠? 화시로 되어 있으니까 이 온도가 26.67도 정도 돼요. 그건 그건 아니니까. 우리 뭐 다 아시다시피 화시가 더 크다. 그죠? 섭씨 아저씨보다는, 그죠? 마이너스 10, 곱하기 1.8. 1.8에 더하기 32살이 더 많다고 막 했다. 그죠? 물량틀 집어넣어 놓고. 여기입니다. 여기. 요 부분은 우리가 보면 한 1000보다 좀 부족하다. 그죠? 한 950 정도 잡으면 64바 정도, 65바 정도 돼요. 약. 그래서 여러분 그냥 공부하실 때 되게 단순하게 한번 봐야 되는 게 그냥 바는 킬로하고 똑같은 놈이에요. 실제로는 좀 다르지. 그죠? 정확하게 적으면 10332가 킬로고요. 032 031 얘가 바니까 아니지 013 1013 맞죠? 예, 네, 요게 바거든요. 같은 개념이에요. 그냥 외국은 바들을 굉장히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라는 뜻이지 똑같아. 이 부분. 그래서 어느 정도 압력에 어느 정도 온도를 유지하지 않으면 이 곡선을 이해하고 보세요. 어떤 개념입니까 하면 리퀴드 풀 상태로 많이 채우게 되면요. 문제는 똑같은 온도가 상승할 때 부피비, 압력비 상승이 굉장히 많이 커질 거라는 거. 요거 두 개를 비교해 볼게요. 요거 확대시킵니다. 이렇게 이해해서 보세요. 이렇게. 똑같은 온도 상승이에요. 이렇게. 온도 상승. 요만큼 온도 상승했었을 때 부피가 요만큼 증가해요. 요만큼 온도 상승하면 부피란다. 압력이 이만큼 커질 거예요. 요거 이해됩니까? 그래서 동일 온도 상승 때 압력 상승이 기하급수적으로 커지는 시점이 와요. 그 시점 이하로 온도를 보정해서 유지하는 것들이 우리의 목적이에요. 왜 장하게 설명해 왔냐면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용기는 고정이기 때문에 약재를 얼만큼 저장할 것까지가 우리의 목적이란 말이지. 그랬는데 그걸 어떻게 보관하는 게 제일 좋겠습니까 하면 압력을 우리가 조정할 수가 없는 상태란 말이지. 압력은 내부에 있으니까. 그래서 주위 온도를 관리할 거예요. 그럼 이 약재는 어떤 식으로 채워져 있습니까 하면 충전 밀도 관점으로 채워져 있단 말이야. 쉽게 얘기하면. 그렇죠? 그래서 충전비나 충전 밀도 기준점으로 용기는 고정이고 약재가 채워져 있는데 이 약재에 대해서 특성상을 고려해보면 액화가스는 특히 조심하라고. 압축가스 같은 경우에는 힘으로 눌러놨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변화가 없어요. 온도가 변하더라도. 그런데 액화는 온도의 변화에 압력이 엄청나게 많이 튄다고.
그걸 고려하다 보니까 보관 온도, 저장 온도, 이송 온도가 굉장히 유지 관리할 때 필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라고. 그 한계점을 문제점이 생기는 형태로 리퀴드 풀이라고 불러요. 에카를 100% 채웠을 때 어느 정도로 채워놓는 게 제일 적합합니까? 요 다음은 온도를 어떻게 관리해야 됩니까?에 대한 제한 요소가 필요해요. 요때 한번 볼까요? 요거 오른쪽 거 272A 부분들은 온도가 40도 정도 되네요. 그죠? 40도고 압력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50바 정도 되네요. 50바 이렇게. 요 세 가지 형태는 충전 밀도가 높아져 있다는 말이에요. 충전 밀도. 그래서 1번, 2번, 3번 하면 충전 밀도가 큰 높음이에요. 같은 용기일 때 저장량이 많은 순이에요. 많으면 많을수록 한계 온도 이상일 때 온도 상승이, 압력 상승이 급격하다고. 이해되지요? 요거 두 개만 이렇게 줄 거나 돼요. 자, 이렇게 봅시다. 이렇게. 세 가지. 그러면 이거 요만큼 상승. 두 번째 거 이만큼 상승. 세 번째 거 이만큼 상승.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훨씬 더 문제가 커지겠네.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역순으로 얘기하면 충전 밀도를 낮추고 온도를 관리하면 돼요. 대책은. 적정한 충전 밀도. 근데 충전 밀도를 낮추면 안 돼. 이해됩니까? 무슨 말인지. 충전 밀도를 낮추면 뭐가 돼요? 약재량이 작게 들어가고 약재량이 작은 만큼 병수가 많아지고 유지관리가 힘들어져요. 그 적정선을 찾는 게 우리의 목적이지. 이해하세요? 그 주심점에 용어만 좀 어려울 뿐이지 리퀴드 풀이라고 하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것 때문에 제가 프린트물을 나눠드렸어요. 프린트물을 액체 위험물에 대한 충전율이 있어요. 보입니까? 네. 옆에다 땡땡하고 액체 위험물의 충전율은 위험물을 저장해서 이송할 때 되게 제일 중요한 기준이에요. 우리 필기 때 한 번씩 언급해서 얘기해 봤겠지. 뭐가 있었습니까? 하면 고체는 95% 기억납니까? 액체는 98%. 그리고 알킬 알루미늄 같은 경우는 90% 이상의 온도 55도의 제한이 있더라는 거. 그런 게 똑같은 내용들이에요. 그죠? 충전율과 온도에 대한 제한이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는 거. 그건 액화 때, 액체 때의 문제점이에요. 우리 요구하고 있다고 계속. 액화가스에 대한 위험성. 저장 용기도 액체 상태로 관리할 때 정말 조심해야 될 게 뭡니까? 얼만큼 채워놨냐, 그리고 온도는 몇 도냐, 이런 것들이지. 이렇게. 그거 보니까 1번에 이런 내용이 나와 있다, 그죠? 액체가 충전되어 있는데 운송 중에 온도를 더 증가되면 팽창하고 새어나고 폭발할 수도 있을 거다라는 내용이 있고, 2번에 용기는 이 정도 온도 55도에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2번 보입니까? 프린트물에 2번에 55도에 동그라미 쳐놓고 액체가 가득 차지 않도록, 액체가 가득 찬 상태를 리퀴드 풀이라고 부를 거라고 했죠. 그래서 소형 용기는 아래쪽에 있는 공식을 위주로 하고요. 그리고 3번에 보니까 IBC 관련되어 있는 부분으로 여기에서 코드로 수용량을 98% 초과하지 마라 이렇게 되어 있고, 밑에 있는 공식대로 해서 한번 살펴보세요. 3번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많이 접하게 될 건데 3번에 2번을 봅시다. 진한 글씨로 해놨던 거. 그죠? 액화가스, 용액가스에 대한 용기에는 맨 아래쪽에서 3번에 2번 최대 허용 충전율이라는 게 있어요. 이걸 초과하면 안 되고 당연한 말입니다. 그죠? 해당 용기는 60도에 동그라미 하고 60도 때 액체가 100% 차는 형태 절대 하면 안 돼요. 안 오세요. 그래서 온도에 관련된 55도, 60도 이런 형태가 있어요. 그리고 냉동 액화 같은 경우는 이렇고 인화성, 비인화성일 때는 더 이상 제한이 또 있더라는 것들. 그래서 비인화성은 조금 더 높이 채워놓는 부분이 있구나 살펴보시고요. 이러한 모든 일련의 내용들은 우리가 이 페이지에 위에서 세 번째 줄 IMDG라고 해서 위험물 운송자 관련되어 있는 기준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관련되어 있는 내용은 거의 유사하니까 참고해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을 먼저 얘기했던 형태는 여기 흐름이 다 같기 때문에 그렇고요. 여기다가 양념치를 하나 더 적읍시다. 우리가 부분들은 이제 액화가스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은 이렇게 하나 해놓을게요. 그죠?
실제 충전율이. 실제 충전율은, 그죠? 예, 최대 허용 충전율보다 이하로 되게 만들어 놔야 되고요. 그죠? 그리고 60도시에 우리가 리퀴드 풀이라고 하는 형태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을 조심하셔야 돼요. 리퀴드 풀은 다른 의미가 아니랬습니다. 그죠? 순서가 이렇지. 야, 너 액화로 저장되는 가스야. 그죠? 액화시켜서 저장되는 가스인데, 이 액화되는 저장 가스는 충전율이 너무 높으면 안 된다고. 그러면 높으면 뭐가 문제가 되는데, 온도가 상승했더니 충전 밀도에 따라 가지고 일정 온도 이상 되면 온도 상승에 대해서 압력 상승이 엄청나더라는 거지. 이건 부피 상승에 대한 압력이에요. 이해를 해야 되는 게. 그래서 이 부분이 용기 내압을 벗어난 형태면 터질 수가 있다는 거지. 이해되죠? 그렇게 관련돼서 두 가지 가스를 얘기를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또 뭐라고 얘기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그럼 대책은요. 온도를 조심하고 충전 밀도를 적정하게 만들면 돼. 최대 이하로. 되게 단순한 메커니즘입니다. 그래서 시작은 여기서부터 오고요. 그리고 양념처럼 액화가스는 우리가 고압과 저압이 두 가지가 있어요. 고압과 저압이. 특히나 저압이 냉각장치 고장 시에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겠지. 이해됩니까? 예, 저온 액화해 놨거든요. 그래서 냉각장치 하나만 어스러지면 작살나는 거. 이런 것들 봅시다. 흐름을 좀 더 같이 해놓으세요. CO2 가스는 고압과 저압으로 어떻게 정리되는데 어떤 식으로 정리해놓고 액화가스의 한 분류다. 액화가스 조심해야 될 거는 뭡니까? 라면 얘네들을 얼마큼 채울 건지가 중요해. 이유는 온도에 따라서 압력 상승, 즉 부피 상승이 커지더라는 거지. 그때 한계치를 리퀴드 풀이라고 하는 용어를 써가지고 해요. 액체가 거의 100% 차는 지점이면 큰일 난다고. 반어토로 가세요. 이렇게. 그 부분을 봐서 저압식, 고압식 한번 정리해서 요까지 한번 적고요. 안전장치. 우리 하자안전 기준에 나와 있는 분류까지만 하고 나머지는 비교를 넣든지 다양하게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리고 요 부분들 체크해 놓으세요. 저장 압력들. 그 현장에서 쓰고 있는 형태는 요거 쓰고 있습니다. 45kg 정도 넣고 있고요. 그리고 68리터짜리 쓰고 있어요. 그리고 고압식 관련되어 있는 충전비. 그죠? 이런 식으로 되어 있구나. 한번 봐놓고. 저압식은 특히 조심해야 되는 이유가 뭐였습니까? 하면 요거죠. 안전장치를 더 고려해야 되는 것들은 저온으로 액화시키고 있어요. 저온으로 액화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죠? 이런 형태는 상태들을 통해서 얘가 어느 정도로 저장되어 있습니까?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를 알아주면 더 좋을 수 있을 거라는 거지. 한번 보시고. 마찬가지로 나머지 부분들이 기준에 나와 있지 않는다고 하면 이런 부분들은 그냥 양념처럼 이 분류 항목이 많을수록 암기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기준에 나와 있는 거 나머지는 그냥 특징으로 몰아가지고 정리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죠? 예. 그리고 이런 내용들은 답의 직접적인 연관보다는 실질적으로 얼마큼 잘 쓰느냐 정도로 나와 있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고려하시면 되겠어요. 이렇게도 쓰실 수 있네요. 그죠? 예. 상태도 잘했고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 이해했고 고압과 저압을 깔끔하게 이렇게 분류했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안전장치. 다른 분은 이제 특징이라서 비교하신 분도 있더라고요. 그거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CO2 안전대책은, 얘는 진짜 중요하다고 한번 보도록 합시다. 그죠? 이렇게 단순하게 이해를 할게요. 이게 꺼지고 가려면 끝이 없긴 하지. 그죠? 예, CO2는, 몇 가지로 연관이 돼서 쭉 중요했었습니까?를 한번 분류해보면, CO2는 이렇다, 그죠? CO2는 완전 연소 때 나타날 수 있고요. 완전 연소 때. 그리고 대기 중에 존재하고 있어요. 이렇게 존재한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어느 정도 농도까지 가능하겠냐는 부분이지. 그죠? 예. 얘는 5000ppm 정도를 기준으로 잡고 있어요. 맞습니까? 5000ppm의 한계는 어떤 의미입니까? 이게 독성의 기준점이 돼요. 독성. 그래서 독성 가스의 기준은 허용 농도가 5000ppm 이상이고, 맞습니까? 이상이고, 독성을 가질 것인데, 얘는 독성이 없다고 해서 독성 가스는 빠졌어요. 이 기준점으로 하면 0.5% 정도 됩니다. 그죠? 그런데 이렇게 화살표 이렇게 해놓으면, 탈출할 때는 몇 %까지? 허용 농도 몇 %까지? 아니, 우리 피난 안정성 관련. 네. 1400 맞습니까? CO2인데? 5% 아닌가?
5% 아닙니까? 도대체 언제까지 외울 겁니까? 언제까지? 내가 한 30번 한 느낌인데. 첫 시작할 때부터 30번 한 느낌이었어요, 솔직히. 이거 진짜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일산화탄소 얼마? 1400ppm이고. 이게 어려우면 그냥 퍼센트로 다 하면 돼요, 그죠? 나누면 0.14%죠. 만을 나누다 보니까. 이산화탄소는요, 5%고, 산소는 15%. 이거 이제 어지간하시네요. 이제 외울 때도 됐는데. 5%예요, 5%. 그죠? 잘 한번 생각해 놓으세요. 맞습니까? 우파에 하면 우리가 말하는 5% 이거 차이는 있다라는 거 좀 이해해 놓으시고. 두 번째는요, 얘네들은 독성이 없는 대신에 인체 영향이 어떤 거야 하는 거지. 인체 영향. 그죠?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이렇게 써요. COHB. 이렇게 해서. 호흡을 가쁘게 해서 유독가스를 쉽게 들이마시게 해서 죽게 할 수 있는 그런 단점이 있어요. 다시 한번 이해하세요. 하지만, 그죠? 예로 이렇게 해서, 뭡니까? 하라면 20% 정도만 되더라도 사람이 죽어나갈 수 있어서 질식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을 고려해야 돼요. 이렇게. 세 번째는 신부화제 적응성이 신부 A급 적응성이 있어. 그죠? 그래서 이때는 전역 방출 방식일 때 특징이 있지. 그래서 전역만 쓰면 A급 신부가 다 괜찮은 거예요. 그죠? A급 신부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이렇게. 목소리부터 시작해서 다양하게 있어요. 그래서 적응성을 어떤 식으로 해서 적용해서 쓸 수 있을 겁니까를 한번 고민해 보라는 거지. 그죠? 그래서 요거 부분부터 한번 갖고 올게요. 사람 죽는다며. 그럼 어떻게 해서 좀 해결하면 되겠냐? 이렇게 물어요. 그죠? 지금 우리 화재 안전 기준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공기호흡기하고, 두 번째 시각경보기하고, 세 번째 각종 경종, 경보, 방출 표시 등 기존 거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하면 0번 중에 대표적인 예가 어버트 스위치라는 비상정지 버튼이 있어요. 비상정지 버튼이라 하면 다른 형태가 아니고 타이머를 정지 잡아요. 어버트 스위치는 방출 이후에는 어쩔 수 없어요. 이 어버트 스위치라는 자체가 A, B, O, R, T 스위치인데 얘네들 기능은 타이머의 정지예요. 누르고 있는 동안 타이머가 작동하지 않아. 떼면 타이머가 다시 가서 터져요. 이렇게. 그래서 누르고 있어야 돼요. 이렇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얘네들은 방출 이후에는 답이 없어요. 부분 더 잘 해놓으세요. 그죠? 우리가 지금 공부했던 거는 가스 농도가 제대로 형성되지 않아가지고 불이 안 꺼질 걸 걱정했는데 나와도 걱정인 놈들이지. 한번 이해해 놓으세요. 그 다음 NFPA. 책에 잘 나와 있는데 정리는 좀 덜 했더라고. 지금 우리 페이지가 302페이지니까 잠깐만 한번 보고 가면요. 요걸 한번 보세요. 그죠? 똑같이 어버트 스위치 있어요. 어버트 스위치는 근데 CO2에는 없습니다. NFPA는. 그 법에 보이죠? 302페이지 밑에서부터 302페이지 3번에 지난 것이 3번에 1번이 비상정지 스위치인데 CO2는 설치 안 하고 있어요. 기본 개념이 사람이 있으면 CO2 쓰지 마라 이런 개념이 주로 강해서 그래요. 상주 지역은 불가능하게 써놨기 때문에 어버트를 안 해요. 우리는 하고 있고 얘네들은 안 하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청정 부분들은 누르면 중지 기능이 있다. 그리고 럭아웃 밸브가 있어요. 그죠? 지금 나와 있는 럭아웃. 럭아웃 밸브는 우리 기준을 봐도 마찬가지인 게, 그죠? 저장 용기하고 선택 밸브 사이인데, 우리는 좀 없는 것 같아요. 이걸 설치하라고는 하는데 설치가 안 돼 있는 과정이 좀 많아요. 저는 이 밸브는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 저장 용기하고 이렇게 생겼다고 보시면 되죠. 이렇게 해서 용기가 묶여서 가요. 그죠? 그 다음에 선택 밸브가 이렇게 두 가지 있어요. 이렇게 나갈 거지. 요 사이에 밸브를 하나 만들어 놓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이 밸브를 제가 못 본 거라고. 있습니까? 나 왜 못 본 거 같지?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저장 용기하고 선택 밸브 사이에 폐쇄 밸브가 있어야 되는데 그 밸브가
저 못 본 것 같아요. 근데 이건 법에는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없더라고. 그 다음에 나와 있는 형태가 안전표지판. 그죠? 네. 우리도 표지판 있죠? 표지판. 위험물 관련되어 있는 표지판, 그죠? 네. 그것도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시간지연장치. 시간지연장치. 안전표지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 네 가지 묶어서. 국내하고 얘네들은 얼마큼 다르냐. 딱 반반씩 써줘도 충분할 부분이니까 이렇게 어려운 부분도 없을 것 같아요. CO2는 매년 인명피해가 나고, 우리 기흥공장에서, S전자 기흥공장에서 두 분이 목숨을 잃었을 때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나와도 국내 기준, 외국 거, 어떤 특징이냐 물을 거예요. 그래서 나올 때까지 조금 더 준비해 놓읍시다. 그죠? 그래서 좀 더 간단한 형태는 정지 스위치, 그죠? 그리고 폐쇄 밸브. 이게 폐쇄 밸브거든요. 폐쇄 밸브. 그리고 표지판. 그 다음에 지연장치. 이 네 가지가 있어요. 그죠? 정폐, 표지, 이렇게 외우세요. 이렇게. 외우세요. 3번, 요것도 이제 답은 요렇게도 쓰시고, 요렇게도 쓰세요. 국내랑 해외랑. 비슷한 형태로 되어 있으니까 맞춰가지고 비교해 주시면 됩니다. 이런 것들. 맞춰가지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전주에서도 일어났다 했죠. 사고가 주차장에서 CO2는 무겁다면서. 그래서 주차장, 타워 주차장이었죠. 이렇게. 타워가 지하 주차장에 있는 거. 차 몰고 들어가면 이 밑으로 닿는 거예요. 그래서 약재가 어떻게 부출되는지 밖에 이렇게 드러나 있는 거지. 확인하러 들어갔다가 돌아가신 거예요. 좀 안타까운 거니까 한 번 더 보시고. 그 다음 나오는 형태가, 얘는 뭐, 요렇게만 정리합시다. 3번 옆에는 이렇게 얘기하세요. 결론은 친환경이에요. 모든 형태의 소방 시스템에 대한 약재나 특히 약재는 쭉 어떤 식으로 분류해 왔습니까? 소독한 물안경이라고 하는 형태로 다 분류해 왔어요. 소독한 물안경, 이렇게 외운 형태가 좀 더 편하다라는 거지. 그죠? 네. 소화 성능이 제일 중요해요. 이렇게 해서. 독성도 고려를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두 개는 한 세트처럼이죠. 지금. 특히나. 불은 잘 꺼지는데 사람도 죽어요. 이러면 아무 소용 없잖아요. 맞습니까? 그래서 얘네들의 독성 관리 주체도 있어요. 시험에 나온다고 이렇게 했었던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은 이런 시절로 왔어요. 첫 번째, 포. 두 번째, 가스. 가스 중에 할론이 퇴출됐습니다. 할론. 날아갔어요. 기존 할론을 없애지를 못하니까 없애지기 전까지 2030년까지 어떻게 하자는 것들만 나와 있고, 그죠? 앞으로 계속 그래요. 이렇게. 심지어 뭐하고 똑같습니까? 어떤 부분까지 들어갑니까? 그러니까 실제 방출 시험을 못 하는 거예요. 자, 나머지 볼까요? 가스 시험 중에, 가스계 중에서 방출 시험을 못 해요. 방출 시험을 못 해. 못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면 이 가스가 환경에 영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출시험 하지 말고 그냥 솔밸브 테스트 해라, 이런 식이에요. 답이. 이해됩니까? 그만큼 환경 영향성이 중요해지고 있다는 거. 나머지는 가장 기본 특징이에요. 그죠? 네. 물성은 뭐고, 안정성 하나 적어볼까요? 안정성은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다른 약재하고 얼만큼 잘 섞을 수 있어요,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섞었는데도 소화력이 떨어지지 않는 것들은 뭐가 있느냐, 이렇게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그죠? 그 대표적인 예가 3종 분말, 3분하고 수성막포, 요 두 개를 섞어서 각각에 대한 장단점을 고려하는 부분이죠. 그죠? 이것도 모르겠지만 포는 어떤 특성이 있습니까? 포는 뭐 지속성이 있을 거고, 분말은요 속속성이 좀 잘겠죠. 맞습니까? 금방 불 꺼지고 넓은 범위 개방관은 안 되는데 얘는 좀 더 오랫동안 유지돼서 이 두 개를 섞어서 항공유 유출이라든지 이런 데 활용하고 있어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경제성이니까 뭐 이런 것들은 넘어가고.
그 측면에서 요거를 측정할 수 있는 두 가지 요소는 뭐가 있습니까 하면 GWP가 있고 ODP가 있고 ALT가 있을 거예요. 되겠죠? 독성은 어떻게 확인합니까? 라면 가스면 노아엘 그리고 노아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또 뭐 TLV 그죠? 그리고 LDLC 그리고 FED 이런 것들 다 확인해 놓으세요. 독성이랑 연관되는 말, 환경 영향성과 연관되는 말 이렇게 잘 한번 생각해 놓으세요. 그 관련해서는 다 아시니까 CO2 기준점으로 해서 요 덩어리 그 다음 나온 형태 오존층 기준으로 했었을 때 요 덩어리 이렇게 한번 잘 봐놓으세요. 그죠? 요것도 좀 잘하셨어요. 요 각각의 이제 물질까지도 크기를 넣었어요. 조금 더 세심한 배려로 나와 있는 부분이니까 한번 구분하시라고 제가 넣었습니다. 그죠? 잘하셨어요. 이렇게 각각의 간단한 문제고 4번은 이렇게 한번 이해해 봅시다. 그죠? 공부를 하실 때 제일 중요한 건 방출 시간이에요. 하지만 기술사이다 보니까 요거 제한 1번이고 방사 시간은 2번이고요. 그럼 대책은 어떻게 3번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그래서 가스개소화 설비의 방출 시간을 제한하고 있는 방출 시간과 제한에 대한 이유를 써봐라. 그러면 제한 이유를 공부를 많이 하면 이제 약간 좀 운이 돼서 그러면 방출 시간을 10초 정도까지 해야 되는 이유가 서고 그리고 10초가 나올 수 있게 대책은 어떤 식으로 짭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한번 생각해 놓으세요. 방출 시간에 대한 기본 개념, 그죠? 우리가 말하는 약주 방출 시간이 10초 동안 소화약제 한 95% 이상까지도 우리 법에는 나와 있는 부분이니까 생각하시고, 그죠? 그다음 방출 시간에 대한 표는 요 표가 이제 가장 적합한 거예요. 만약에 외우기 힘들면 위험물은 빼고 외우세요. 너무 힘드시면 위험물을 빼더라도 외워두도록 하세요. 분말 이런 것들은 뭐 바로 포함이 안 되는 거니까 한번 살펴보시고 기본적으로는 왜 10초냐, 왜 1분이 가능하냐를 큰 덩어리로 이해하고 접근하면 돼요. 그리고 답은 요거도 괜찮지만 요 내용을 잘 써주시는 거죠. 이렇게 분해 생성물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잘 쓰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다른 답을 한번 볼까요? 이렇게 잘 쓴 같은 내용의 방사 시간에 요 내용 부분이에요. 이렇게 요 부분들을 좀 더 많이 쓰시기를 바랍니다. 그죠? 저게 제일 문제예요. 맞습니까? 네. 7쪽은 1쪽 원소랑 결합이 잘 돼요. 1쪽 원소는 얘네들 7쪽 이상은 그죠? 얘네들 결합하고 있지. 이거 갖다 우리는 유식하게 부촉매 효과라고 불렀어요. 부촉매 효과 가져오면 되지. 하지만 얘 두 개가 섞여 있는 타입들이 보니까 그죠? 형태가 3에서 4 ppm으로 제한이더라는 거지. 그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한 10을 정도 더 곱해주면 이러면 조치 계획이 필요해요. ERPG. 비상 조치 계획을 세워줘야 돼요. 이해됩니까? 네. 점점 많아지는 이유는 시간이 지연이 되면. 그죠? 돌려 얘기하면 연소 생성물 라디칼이 많이 나올수록 결합에 대한 양이 증가하는 거야. 시간이 많거나 화재가 커지면 이렇게 그림 그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시간에 따라서 많이 증가하더라는 거지. 되겠습니까? 그래서 한 개 ppm을 어떤 식으로 해줘야 됩니까? 이렇게. 그죠? 그 시간까지가 10초 이내 될 수 있게 제한을 할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이해해 주세요. 화재가 커지면 커질수록 시간이 많이 오래될수록 더 많은 양의 우리가 말하는 분해 생성물이 형성될 거예요. 그 부분으로 가자는 거지. 그래서 요 내용을 좀 더 많이 이해하고 위에 걸 하고 대책으로 생각해 보자는 거죠. 됐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3종 분말은 3종이 시험에 제일 많이 나왔어요. 늘 말씀드리지만 요렇게 한번 써볼게요.
이렇게. 우리가 이제 NH4, H2, PO4. 얘는 무조건 이때 외우라고 했었어요. 그죠? 암모늄은 자연계에서는 3개짜리로 살아남을 거예요. 이렇게. 그죠? NH3. 그래, H는 3개로, PO4. 얘를 갖다 우리는 올소인산이라고 부른다 했어요. 올소인산 요 덩어리를 그대로 가지고 둘 곱하고 물 남는다고 했었어요. 다시 이해하세요. 이렇게 물이 남아요.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지. 물을 뺐을 때를 한번 정리해 보자는 거예요. 이렇게. H3, PO4. 그죠? 6개. 그럼 뭐 해줘야 2개니까, 뭐, H는 4개. 이렇게. P, 그대로 쓰고, P2. O는 8개. 하나 남네. O 7개. 이렇게 남지. 되겠습니까? 얘를 갖다가 뭐라고? 피로인산이라고 불렀어요. 피로인산은 그냥 물만 나와요. 요 부분이 메타인산으로 가요. 그래서 그냥 까먹지 마세요. 이 형태가 약 160여 도. 얘가 215도 정도. 얘가 300도일 때. 중요하게 보세요. 되겠습니까? 얘 인산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활용면에서는 K2O, HO2, 과산화수소, H2O2. 여기 안정제로 썼었어요. 기포가 발생되는 것들을 억제시킬 수 있는 형태로 보시면 되겠어요. 요거는 어렵지 않습니다. 올소인산의 역할이 뭐랬어요? 올, 적혀있지? 올 뭐? 탈수. 피로인산이 우리 말하는 방진이에요. 연관을 자연스럽게 해서 그냥 외우세요, 지금. 되겠습니까? 온도로 분해되는 거. 2 곱하고 물 남아요? 물만 남아요. 이 메타인산. 그렇네. 죄송합니다. 이게 메타인산이고, 이게 방진이구나. 적어줘야 되겠네, 그러면. H는 2개 남고요. O 빼고, P2에 O 6개. 이렇게. 봐놓으세요. 우리 페이지로는 337페이지에 있고, 요 내용이 나와 있어요. 되겠습니까? 안 틀렸나요? 이건 2개로 돼 있네. 2개로 빼면 되네요. 2개짜리라서. H, P, O 3개. 네. 그럼 더 기억하기 쉽겠네요. 이 물이고, 그리고 물이네요. 까먹지 마세요, 제발. 이거 기억이 안 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근데 기억이 안 날 수 있는 거는 이게 기억이 안 난다더라고. 골치 아프더라고. 그죠? 아니, 뭐, 분리되고 이런 것들은 기억이 나는데, 이게 숫자가 기억이 안 나더라고. 공부 좀 하세요, 제발. 다시 한번, 분말의 특성은 넉다운이죠. 한번 불꽃을 감사할 때, 얘네들 자체가, 말하면, 라디칼을 다 결합하고 있는 효과들도 가지게 돼요. 잘 한번 이해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잘했어요. 그 다음에 요렇게 쓰시고 요렇게 분리하기도 합니다. 이쪽에 반응식에 따라서 상세한 설명. 이렇게도 너무 잘 쓰셨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제형구역은 예상 문제로 한번 두세요. 그죠? 그래서 앞글자만 따면 이렇게 상호재현이고 66이고 그죠? 그리고 2개 안 되고 아니면 별도로 구역한다라는 것들. 2개 이상의 층 별도로. 그래서 6개 정도 되는 기준을 그냥 앞글자만 따서 외워놓으세요. 그죠? 2개 이상 안 되니까 하나의 층만 된다 뭐 써도 되고 상호 1000, 66이고 그렇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제형구역 부분들, 요것들도 묶어서, 제형구역은 보, 경계벽, 그리고 벽이 있더라. 그죠? 재질이 있고, 제형 경계에 대한 폭이고, 제형 경계벽은, 그래서 재질 뭘로 하고 얼만큼 크기냐, 이런 것들도 좀 적으시면 되니까 별로 어렵지 않았습니다. 요 부분도 하나 더 나올 수 있는데, 얘는 조금만 더 어렵게 하면, 기준까지 적으면 25점짜리고요. 그게 아니라고 하면 어떤 관계식이냐를 통해서 한번 보시면 되겠어요. 이 관계식 하나 외우고 이런 그림을 그리면서 설명을 상세히 해주세요. 이 부분들을 이렇게 별표를 하나 치세요. 식 적으면 식에 대한 요소를 상세히 적으세요. 그런 연습을 계속 하세요. 연습. 이 식 적으면 니도 알고 나도 알겠지. 그건 아니라고 보냈지. 이해해 놓으세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힘에 관련해서 필요한 힘을 줄일 수 있을까요? 이렇게 개방의 힘이 요 한계치가 110N을 넘어서게 되면 이제 심각해지는 부분이지. 맞습니까? 그 부분들 잘 알고 있으세요. 마찬가지인 내용이 요 둘 힘 사이의 차이는 마찬가지로 요 관계예요. 요 관계. 이해된다, 그죠? 다시 한번 힘은요, 압력과 면적의 관계예요. 어떤 식으로 할 겁니까? 이렇게 잘 봐놓으세요. 그죠? 여기는 우리가 말하는 압력이 재현에 대한 재현구역의 차압이 형성될 거고요. 차압은 40 이상이고 40파스칼 이상이고요. 40파스칼 이상 또는 현장에서는 약 50을 넣어줘요. 설계할 때. 이렇게. 그래서 면적 얼마로 하는 것들이 제일 힘을 덜 낮출 수 있을까요? 라는 걸 보는 거지. 요걸 바꿀 수는 없습니다. 이해되죠? 그래서 면적을 줄여가지고 하는 거고, 최근 트렌드는 문면적을 계속 크게 하고 있는 형태가 많아요. 차별화 두려고. 그때는 힘을 110N보다 안 넘게 해주는 것들을 고려하라는 거야. 다시 보세요. 요거 압력, 요 힘, 밀어주는 힘과 영면 많았으니까 빼는 힘까지 하고 요 관계도 같이 써서 비례 반비례냐 아니냐를 보면 되고, 좀 잘 쓰길 바랬던 거는 답이 나오고 나면 기준점으로 얼마나 필요하고 어떻다 그리고 이렇다까지 이렇게 적어주길 바랬어요. 여기 안 적혀져 있는 분은 좀 참조해서, 근데 다 잘 적었더라고. 잘 적으셨어요. 그렇게 봤고, 얘는 그래서 제가 이제 답을 만들어내기가 힘든 건 저도 알겠는데, 요건 약간 불문율처럼 해서 연습을 하자는 거예요. 이게 볼게요. 백레이어링이라고 하는 문제점과 임계풍속에 대한 형태는 이렇게 적는 연습을 먼저 계속 고민하라고 했어요. 적을 게 없더라도 찾아보라는 것들이지. 그렇죠? 네. 그리고 항상 이게 두 개를 물으면 답은 스타일은 똑같아야 돼요. 뭐 2분의 1페이지 정도까지 적고 나머지에는 관계를 적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A 묻고 B 묻고 A, B 관계예요. 이렇게. 그런 의도로 엄청 시험 문제를 많이 내요. A는 뭐고 B에 대해서 설명해라 하면 A 설명하고 B 설명해서 머물지 말고 A 설명하고 B 설명하고 A, B 관계를 마무리해 주라고. 항상 그래요. 그죠? 그래서 2분의 1페이지 가까이 적고 관계. 그리고 이게 절반 정도로 적을 수 있을 정도로 능력을 키우라는 거지. 그죠? 얘는 4분의 1만큼 적고 얘는 4분의 3만큼 적지 마라. 이렇게. 그러면 점수가 똑같단 말이에요. 얘 3점 주고 얘 3점 준단 말이지. 얘는 3점 다 받았어. 얘는 1점인 거예요. 그럼 토탈 4점인 거예요. 이렇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항상 내가 절반만큼 잘 써야 되겠다, 채워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세요. 가이드. 그래서 답지를 받으면 두 가지를 물었으면 최대한 억지 짜내세요. 그래서 2분의 1 가까이 이상은 아니겠네. 예. 절반 정도 적고 3분의 1 정도까지 이렇게 생각합시다. 그러면 관계. 쓰는 타입. 그게 반 페이지였어요. 반 페이지. 요거들이 반 페이지였어요. 이렇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 조금만 더 줄이면 관계가 있어요. 이렇게. 그죠? 요런 관계가 있어요. 이러한 관계.
백 레이어링은 임계 속도가 어떻게 영향이 있는지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양념처럼 적어줘야지 눈에 잘 띄어요. 보세요, 이렇게. 그 다음에, 예, 그림도 한번 설명해 가면서 관계에 대한, 그죠? 예, 얼만큼이냐. 그리고, 전에 말씀드린 대로 식은 많이 쓰지 마세요. 식을 여러 개 묻진 않습니다. 그래서 더 쓰기 편한 식 형태를 하나만 기억해서 잘 쓰세요. 이런 것들이라든지 아니면 둘 다 우리 그 터널에 관련되어 있는 법에는 나와요. 둘 중에 한 예만 들어서 설명하시듯 쓰시면 됩니다. 부분들. 그 다음에 나온 형태가, 요 부분들은 그냥 쉽게 그림만 보고도 이해된다, 그죠? 그래서 얘를 종류형, 종류는 진행 방향으로, 그죠? 진행 방향으로 환기가 돼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차가 이렇게 지나가면서 이렇게 환기를 시키는 거예요. 그죠? 단점은 뭡니까? 불나면 앞차는, 우리가 얘기하는 요거 갖고 와볼게요. 공식 기억납니까? 이렇게 복사열 기준점으로 4파이의 R의 제곱에, 그죠? Q0의 면적당 연료속이에요. XL이 들어갔던 거. 이렇게. 기억납니까? 얘 알고 또 양념은 뭡니까? 라고 하면, 진행 방향으로 화염에 대해서 환산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것들이에요. 다시 한번 보세요. 진행 방향으로 화염이 어때? 이 화염을 다시 그리면 이렇게 생긴 거야. 이렇게 해서 불은 이렇게 났지만 실제로 길이 흐르면 이렇게 생겨요. 그러면 피해는 이렇게 돼요. 맞습니까? 이 관점에서 이렇게 확대돼가요. 그러면 도와주는 순풍의 문제점이 생겨요. 예. 그러면 앞에 있는 차는 또다시 발화될 수 있어요. 중요하지요? 그래서 역풍 이렇게 가는 것들이 피난 안정성을 높이는 거지. 더 커지게 되면 용량은 더 커질 수 있어요. 맞습니까? 그 형태를 요걸로 갖고 올 거야. 아니, 그 전 페이지에 백 레이어링으로 가져올 거야. 백 레이어링. 잘 보세요. 그래서 앞차가 터널 화재 발생하면 불 이렇게 나요. 처음에는 천천히 나는데 더 커지고 나면 잘 봐놓으세요. 요거 그래서 환산거리도 같은 거지지. 속도는요 어떻게 그죠?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요거 양념은 이렇게 써주라고 했었어요. 그죠? 얘네들은 당연히 두꺼운 물체하고 똑같을 거니까 화염 확산 속도로 하는 것은 어떻게 TIG는 어떻게 받은 연료속분에 뭐 K로 C 델타 T의 제곱 분모도 제곱. 아까는 뭐라 해야 되는데 좀 헷갈려 하시겠네. 또 헷갈릴 수 있으니까 얇은의 발화 시간은요, 그죠? 예. 로시엘 연료속의 델타 T 이렇게 봅시다. 온도 차이다, 그죠? 평상시 온도에서 잘 한번 이해해서 보내세요. 그죠? 화염이 얼마큼 빨리 확산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얼마큼 큰 피해가 전파될까요? 이렇게 봐놓으세요. 이 모든 형태가 종류식의 단점이 될 수 있어요. 되겠습니까? 근데 저 중요한 부분들은 터널의 대부분이라는 거지. 터널은 엄청나게 이제 우리 환기를 많이 설계하고 고려하는데 기존의 터널의 거의 대부분이 종류예요. 그래서 대안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대책은 궁극적으로는 횡륜대 불가능하니까 반행류로 가는 거야. 이렇게 잘 봐놓으세요. 화재 확대 측면에 대한 개념들, 그죠?
대책은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대책은 터널이 위에서 이렇게 그렇죠? 투영 면적 기준으로 보게 되면 기류 흐름이 이렇게 되어 있고 불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고 생각하면요. 이렇게 중간에 넘어오는 게 제일 좋죠. 맞습니까? 그리고 전방향으로 편준하는 것들이 좋고요. 그래서 요 끊어 가지고 넘어가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 옛날에는 이렇게 설치했던 피난시설이 이제 넘어가게 중간에 많이 만들고 있는 중이에요. 한번 이해해서 보세요. 터널의 재현. 그렇게 보고. 유입공기 배출은 수업 시간을 통해서 말씀드려야 되는데, 이렇게 한번 문제점을 한번 이해해 봅시다. 그죠? 자, 다시 한번 개념을 잡을 때, 자, 유입공기라고 하는 부분들은 배기가 아니에요. 이렇게. 배기 개념이 아니라고 했었어요. 어디서부터 나온 개념입니까? 라면, 특히, 즉, 부속실에서, 부속실 재현에서, 그죠? 예. 재현과 비재현의 동합을 방지하는 기능이에요. 뭡니까? 라면, 이렇게. 재현구역과 비재현구역. 비재현구역의 동합. 압력이 같아지는 것들, 방지. 이렇게. 그림을 하나 그리면, 이렇게 간단하게 만들었어요. 그죠? 이렇게 해서. 그래서 요 식은 이렇게 해야 되겠네. 그죠? 요 부분은 이렇게 한번 합시다. 그래서 이렇게 엘리베이터 넣을게요. 복도를 이렇게 갈게요. 이렇게. 그래서 요 부분이 우리가 말하는 극기예요. 재현구역이 됩니다. 예, 그죠? 그래서 문을 열고 나오는데, 예, 요실과 요실이 동합이 되는 걸 방지시켜주기 위해서 여기서는 빼요. 이렇게. 근데 더 신기한 부분들은, 자, 봅시다. 요 실의 복도가 좁고, 작고, 막혀 있어요. 그러면 얘네들은 마이너스 압력이 될 수 있어요. 마이너스 압력. 그 부분은 제가 그림을 다시 가져와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그죠? 마이너스 압력이 되면, 계단을 타고 지나간다든지 그런 쪽이 문이 안 열릴 수 있어요. 다시 돌려볼까요? 이렇게 그냥 계단이 하나 있대. 이렇게. 순서대로 보세요. 그러면, 얘네들을 비상용 승강기, 얘를 승강장, 얘가 복도, 얘가 계단인데, 여기가 마이너스 압이고, 여기가 플러스 하면 문이 안 열리는 거야. 이해되지요? 반대로 문 잘 열리겠지. 여기 있는 사람들은 전실로는 쉽게 들어와요. 반대로는 안 나가신다고. 이해되죠? 이렇게 써놓을게요. 이렇게. 이해되죠? 압력이 높아. 그래서 이 부분들이 문이 열렸을 때 공급되는 부분을 빼줄 거예요. 이 부분을 유입공기 배출이라고 부를 거예요. 잘 한번 생각해 놓으세요. 바람이 나오면 그렇게 될 수도 있겠구나 라고 하는 내용으로. 그래서 동합에 대한 부분들 어떤 원인이 있고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네요. 그죠? 한번 보시고 이렇게 설명을. 기준이 중요해요. 근데 결론부터 말하자면 어떤 문제점들 때문에 자꾸 이 문제를 낸 척 합니까 하면 부합이 되는 거. 부합. 그리고 나와 있는 형태는 불가능에 가까워요. 예. 두 번째 어떤 문제점이 있습니까? 하면 유입공기 배출이 에어 타이트, 새어나가지 않는 타이트한, 타이트 스펠링이 어떻게 됩니까? TY TI G HT 불러준 대로 쓴 겁니다. 타이트 맞는 것 같기도 하고. 타이트 댐퍼. 네. 여기서 중요한 부분들은 이렇게 잡시다. 누기량이에요. 누기량에 대한 자료는 한번 제가 드릴 거예요. 이 누기량이 1등급, 2등급, 3등급 있어요. 그래서 1등급 이상이 되지 않으면
누기율 기준점으로 해서 기능이 떨어져요. 그래서 이 정도 해놔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라고 하면 요 사이는 수직으로 다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다 빨려 들어간다고, 빼는 순간. 그래서 막아서 그 층에만 빠져나가는 형태로 요 입구를 타이트하게 막아라는 거죠. 고무 실링 되게. 그 고무 때문에 냈어요.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25점짜리는 주요 체크만 한번 볼게요. 1번 어렵다, 그죠? 이런 것들 외우고 있는, 이런 거 외우는 게 좀 한심한데, 310페이지 한번 펴보시면, 이거 있잖아요, 이거 이렇게. 요거요. 근데 이게 또 나와. 또라이 아닙니까? 이런 건 내고. 보이죠? 나와. 그래서 나올 때까지 한번 외우면 되지. 한번 나오고 좀 쉬다가 한번 나왔다 또 쉬다라는데 좀 어렵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들은 310페이지를 보면, 그죠? 허용 농도 이런 게 있습니다. 그죠? 최대 허용 설계 농도. 그리고 맨 끝에 있는 ALT, GWP, ODP 이런 것들 있죠. 환경 영향성은 걔네들 보고 오고, 그리고 최대 허용 농도에 최대 허용 농도를 보니까 바로 옆에 A급과 B급에 대한 소화 농도가 나오네요. 얼만큼 불을 끌 수 있는 거냐, 어느 농도 정도 필요하냐, 약재를 전체 이해하게 됩니다. 상품명을 좀 더 체크해 줘야 되는 부분들이 이게 실무적으로 어떻게 하느냐를 보게 되면, 현장에서는 두 번째 거인 HFC 23 많이 쓰고 있고요. 그리고 125 많이 써왔고요. 그리고 272A, FM200이라는 거 엄청 많이 썼습니다. 과거에서는 거기서 한 7번째쯤에 있는 블렌드 A가 있어요. HFC BLEND-A, 블렌드 A, 나프 S3라고 보통 얘기했던 나프 S3를 좀 더 많이 썼었어요. 그래서 요 한 4-5개가 현장에서 가장 많이 쓰고 있는 중이고, 차세대가 맨 끝에 있는, 할로겐 맨 끝에 있는, 그죠? FK5-1-12, 그죠? 도데카 플로르, 노백 1230이라고 보통 부르는 약재를 최근 좀 많이 좀 홍보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346페이지에 있는 문제 2번입니다. 2번을 이렇게 보시면, 등압 등소법, 그죠? 덕트 어떤 식으로 설계하냐, 이런 거지. 덕트 어떻게 설계하냐. 346페이지에, 이거는 두 문제 중에 한 문제가 나오거든요. 뭐가 나옵니까? 라면, 345페이지가 110회 때 나왔고요. 이게 제원 덕트의 설계법, 이게 110회 때고, 347페이지에 있는 풍량제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 얘가 114회 때 나왔어요. 그래서 요 둘 중에 하나가 나오는데, 관계상, 했어요. 이거 알고 가세요. 그래서 이것들은 엄청 단순한 원리인 거는 서로 알고 있습니다. 유량계 같은 거하고 똑같아요. 이렇게. Q는 AV죠. AV고. 그리고 약 이렇게 얘기하면, 이거하고 똑같은 형태입니다. 그죠? 쉽게 이해하는 형태가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V는 EGH고, 이렇게, 그죠? 루트에 이렇게 쓰고 있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같은 놈이에요. 이렇게. 약 이렇게 썼어요. 상수로 바뀌어야 되긴 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이 압력 관련해서 한번 보자는 거지. 그죠? 기준점으로. 이 베르누이 기준으로 다시 보면요. 베르누이. 위치압이 동일하다고 생각하면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EGHV 제곱이랑요. 그리고 비중량분의 수두로 표현하는 거지. 얘를 우리는 동압. 얘를 정압이라 부를 거야. 이렇게. 그래서 첫 번째 나오는 등속은 동압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속도가 일정하게 늘 만들어가지고 속도 일정할 때 풍량 얼만큼 유지하고 그에 따라서 요거의 덕트 사이즈예요. 이걸 계산할 거예요, 계산할 거. 같은 개념입니다. 압력이 일정할 때, 정압이 일정할 때, 같은 개념이죠.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그래서 이 두 개 관계가 반비례하고 있다는 것들이 문제예요. 그죠? 이렇게. 동압이 커지면 정압이 어떻고 그런 것들. 정압이 다 일정하다고 하니까 문제점이 생기는 거예요. 정압이 높아졌다 낮아졌다. 왜 덕트라는 게 손실이 발생하면 정압이 다 바뀌게 되거든요. 여기 갖다 우리는 정압에 부족한 부분을 다음에 더해주는 것들이 재취득법이에요. 재취득. 그래서 세 가지만 했습니다. 등속, 등압, 정압, 재취득. 그래서 이 개념인데 수업 시간에 한번 자세히 좀 읽어보면서 한번 할게요. 그 다음에 3번도 나올 수가 있어요. 재현 설계, 덕트의 사이즈 설계하는 방법들이고 손실 설계라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건데 이런 부분들은 식이 너무 복잡해요. 그래서 가볍게 좀 더 적거나 아니면 안 적으셔도 됩니다. 나머지 차라리 결론을 채워주시는 게 좀 더 나았을 수도 있어요. 마찬가지로 깔끔하게 이렇게 해서 식 마찬가지에 이렇게 같이 그래 유도식 중에 하나죠. 유도식입니다. 유도식 직렬했냐 병렬했냐 하는데 368페이지로 한번 넘어가 보시면 368페이지에 우리가 117회 때 나왔었어요. 117회 때 직병렬에 대한 계산 문제가 나왔어요. 117회 때 계산 문제가 나와서 지금 나와 있는 틈새는 엄청 중요합니다. 틈새 면적. 요거는 이렇게 한 번만 개념만 딱 잡고 갈게요. 틈새 면적이 있어요. 틈새. 이 틈새 면적 A를 알게 되면, 그죠? 우리는 뭘 할 수 있습니까? 뭘 할 수 있어요? 누설량을 알 수 있어요. 누설량. 그리고 여기서 플러스 뭐를 하면, 보충량을 하게 되면, 뭘 할 수 있습니까? 극기량을 알 수 있어요. 이렇게. 이 보충량이라는 것은 방향풍속이라고 얘기하고요. 풍속. 방향풍속은 위에다가 0.5, 0.7인데 풍속은 미터 퍼 세크라서 우리가 는 하게 되면 미터 3승 퍼 세크 곱하기 면적만 알 수 있으면 돼요. 이렇게. 그죠? 그래서 풍량은 계산되어 왔다고 하면 면적만 알면 이게 문 면적이죠. 알면 문에 흐르는 바람의 양을 알 수 있어요. 바람 속도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누설량이 엄청 중요합니다. 누설량은 0.827 과거 시기예요. 뭐 A 루트 P에 몇 승이냐를 이렇게 생각해 놓으세요. 그냥. 되겠습니까? 그래서 재현에 대한 성능을 확보하기 위해서 바람을 집어넣는데 얼만큼 집어넣을 거냐의 가장 첫 스타트가 누설 틈새예요. 누설 틈새는 고려해야 되는 게 개방이 아니고요. 틈새예요. 틈. 뭡니까? 폐쇄시 누설이에요. 폐쇄시. 문 닫았을 때, 뭘 했을 때, 엘리베이터 문 닫혔을 때, 문 닫혔을 때 틈새 면적이에요. 그것들을 다 수직 개념으로 다 합산하면 누설량을 구할 때 쓸 거고요. 문이 열렸을 때 개방 시 방향풍속을 측정할 거예요. 요 두 개 합산량을 공급하고 여기에 1.15배를 해서 우리가 말하는 동력을 측정할 거예요. 마찬가지로 효율은 들어가고 등등등 들어가겠지. 봐놓으세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구조를 잘 알아야 되지. 구조를 알고 직병렬을 잘 알아야지만 틈새를 알고 틈새를 알아야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잘 메모 한번 해놓으세요. 그래서 밑에 있는 그림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죠? 그 다음에 4번으로 가서 유도 개념의 기본 개념을 잘 잡고 잘했어요. 이게 직병렬로 스킹이 좀 많이 힘들었던 문제였습니다. 117회 때가. 그 다음에 과압방지 장치. 재현은 과압방지가 중요합니다. 그죠? 과압방지는 별표 하나 치고 지금도 과압을 제대로 못 잡는 형태라서 불과 얼마 전에 나왔던 플랩 다 우리까지 플랩 댐퍼 같은 것들 댐퍼에 대한 정의를 써봐. 파이 댐퍼는 뭐고 플랩 댐퍼는 뭐고 이런 것들 나왔었어요. 이것들을 한번
정리 잘 해놓으세요. 이렇게 풀이를 정말 잘 해놔서 정리하고 잘 돼 있더라고. 이렇게. 잘 해놨습니다. 그림 개념 설명도 잘 해놨어요. 이런 것들은 다 뺏겨가지고 이해가 안 되면 적으면서 다시 넣을 수 있으니까 바로 들어가세요. 잘 해놨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 TAB. TAB는 전에도 있는 대로 테스트 중에 하나죠. 테스트. 그래서 갑론을박으로 좀 시끄러웠던 상황은 뭡니까? 라고 하면 이 부분들은 문제화되지는 않겠지만 한번 고민을 해달라는 거지. 자, 우리 볼게요. 설계를 이렇게 보면 설계는 우리가 기본 설계라는 게 있고 기본 전문 설계가 있어요. 전문. 연면적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도 많이 좌우되지만 전문 설계는 특히나 재현 부분이 들어가요. 재현. 지금 기본 설계를 하게 되면 이런 말을 조금 다르게 듣지 마십시오. 기사만 필요해요. 기사만. 전문 설계로 가면 기술사가 필요해요. 이렇게. 보세요. 하지만 재현이 설치되고 있는 조건을 보면 첫 번째, 특피 기준. 두 번째, 부속실 비상용 승강기 같아요. 대상. 이것들은 여러분 잘 알고 있으니까 가져가시면 돼요. 그럼 설치되는 부분이 특급 감리원이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죠? 기술사가 특급보다 훨씬 잘났다 이런 말이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는 상위니까 상위가 특급 부분이 감리를 해서 가부를 판단하는 거예요. 이 감리라고 하는 부분들은 감리는 설계자보다 우위에 있어야지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 그 다음에 테스트가 필요해요. 준공 당시 재현은 TAB라고 하는 항목을 집어넣어줬어요. TAB. 이 TAB를 또 누가 합니까? 하면 기사가 참여했었어요. 소방 면허가 없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법적인 대상이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그냥 댐퍼 회사의 직원들이 와서 테스트를 했어요. 우리가 만들었으니까 우리 제일 잘합니다. 이런 식이야. 재현을 진짜 알로 보는 거야. 그죠? 댐퍼 회사 직원이 제일 잘한다라는 가정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감리들이 2, 3년에 한 번씩 하다 보니까 그래, 뭐 댐퍼 회사가 더 잘하겠지. 뭐 이런 거야. 그게 안 된다. 그래서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가지자고 했어요. 그거를 기술사회에서 야, 이거 우리 먹거리다. 이랬더니 소방청에서 욕을 해가지고, 지금 이제 기술사가 하라고 하는 건 법적인 제는 아닙니다. 근데 가급적이면 했으면 좋지 않겠냐라고 하는 형태로 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인증제도화 시켰어요. TAB 인증제도. TAB에 장비, 교육 이수, 그래서 기술사는 3일인가 하고, 그리고 일반 기사는 이틀인가 받아가지고 인증을 받게 돼요. 인증. 전국에 한 20개 이상 이렇게 될 거로 제가 들었는데, 인증제도 같은 형태에선 하라는 거지. 또 문제가 있어요. 기술사가 인증만 받고 참여를 안 하고 있어요. 뭡니까? 사장님이 가서 교육은 받았는데 기사가 또 테스트하는 거야. 그래서 참여해서 신뢰를 올려야 돼요. 그런가. 다시 한번 정리하면 원래는 그러니까 기타 타 업종을 한번 생각해 보면 타 업종은 기술사만 설계를 해요. 기술사만. 소방만 기사가 설계를 해요. 기사. 특이합니다. 전기기계 전부 다 기술사가 해요. 건축 마치 건축사가 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더 주요한 부분들은 기술사가 해라라고만 나와 있지만 관리, 감리, 감독 그리고 검증에 관련된 형태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러한 방향성 때문에 TAB에 대한 제도 절차와 확인이 중요하다고. 한번 살펴보세요. 기술사 맹신주의 이런 게 아닙니다. 교육을 더 철저히 시키고 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좀 안 돼 있으니까. 그래서 TAB에는 절차가 좀 많이 중요합니다. 여튼, 그죠? 우리 책 보면 좀 더 복잡하게 해놨어요. 384페이지를 보시면, 우리, 수행 절차가 123회 때 나왔었는데, 그 관련되어 있는 시험 방법들. 바로 나오긴 힘들지만 주요 내용들을 좀 봐놓으세요. 대표적인 예가 386페이지 이런 것들. 그렇죠? 나온다고 모의고사 때도 나왔었는데
안 썼더라고. 개님 안 썼죠? 그렇죠. 네. 개님이 대답은 제일 잘합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기계까지는 이제 마무리가 어떻게 되었고요. 그리고 다음 주쯤일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차기 124회 대비하는 모의고사가 전격적으로 다 올라갈 거고, 지금 단톡방에는 방폭이랑 위험물이 지금 올라가져 있습니다. 그것들은 좀 짬만 내서 가늠하게, 방폭은 한 문제 나오고요. 위험물은 2개 정도 나온다 생각하고 공부 범위를 잡으세요. 그래서 방폭 중에도 좀 필요한 부분들이 있구나만 생각하시고, 위험물도 필요한 10가지 정도밖에 됩니다. 10가지. 그 정도만 본다라고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중요한 부분 기계니까. 좀 쉬었다가 나중에 보도록 할게요. 네. 매번 일찍 와도 똑같네요.